네,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13명의 동료들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성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내용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법 개정안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의원 13명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입법 권한을 국회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취지인 것 같은데 두 분 이번 법안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정부 안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초에 입법부가 행정부에다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위임한 것은 정부에다가 행정부의 자율권과 제장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웅천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법률안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해서 보고토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그 행정입법의 취지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거는 지금 조웅천 의원의 얘기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본법하고 맞지 않다면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률안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저촉되는 걸 살피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법 독재를 해왔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막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연내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했고요. 대통령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국지방검찰청의 그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찰 사무기구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악용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야당이 되니까 이걸 꺼내서 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꼼수다. 법률의 정신과 취지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처럼 정부 안박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보완 방안들이 다 있다.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김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였었는데요. 그때 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였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원회에서 볼 때 이거 법 제정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문화부에서는 계속 추진했거든요. 저랑 문화부 사무관하고 법제처를 가서 보통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되거든요. 법제처 서기관을 앞에 두고 같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 시행령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이게 국회에서 견제하는 것 성격도 있지만 아무리 자기 자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행정부를 쥐게 되면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국회로 가서 법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안에서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뭔가를 뭐 대선 공약이든 뭐든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데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숙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일이고요. 지금 하다못해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법안 제출하는데 같이 공동 발의도 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늘 반복돼 왔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걸러낼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행정 기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행정부가 행정부 내에서 최대한 행정부 권력을 행사하면서 뭔가 운신의 폭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입법부에서 견제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문제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법무부 직속 그러니까 산하에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검증단이라고 만드는데 이게 도대체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조직이잖아요. 청와대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왔고 인사혁신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무부 산하에 갑자기 느닷없이 민정수석실 안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법제정 취지에 맞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러면 행정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입법부가 최소한의 통제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여야가 바뀔 때마다 논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 정부 안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일종의 이제 독주를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좀 주신 말씀드려도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조계 출신의 인물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검찰청법과 행사소속법을 저촉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자기가 야당 의원이 되고 난 뒤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의도가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네. 보완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닌데 조응천 의원이 법도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논쟁이 커진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고 뭔가 확실하게 여당하고 대립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언급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의원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이었다고 보세요. 네. 오히려 싸움이 더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시행령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당하고 뭔가 논쟁을 벌이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전선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유리한 환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원구성 협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인사청문회도 처리해야 되는데 네. 시행령 가지고 윤석열 정부하고 뭐 싸운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과연 지금에 있어서 국민을 얼마나 동의를 얻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에 좀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거푸 큰 선거에서 2번이나 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력,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 권력한테 넘겨주고 지방정부의 권력도 다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는 의회 의석 170석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정권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행령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진짜 민주당이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여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큰 싸움으로 확전시키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얘기 꺼내자마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게 싸움을 오히려 키웠다. 이런 저는 이렇게 아니 실제로 생각합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도 대통령이 국물대기에 키운 들어간 거라니까요. 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다가 기자가 묻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되는 걸 보고 입장 밝힐게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안 개정 법률안 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것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명백하게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 된 정부를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발의를 하면 사실은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네. 민주당이 우리 당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도 안 했는데 저렇게 화들짝 놀라냐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이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초기부터.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정 발목 꺾기다, 정부 안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을 좀 직격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게 방탄조끼 참겨 입기다. 그리고 뭐 자리 다툼 있는 법사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좀 부러움을 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다. 지난 이제 지방선거하고 총선 치를 때, 그러니까 그 전이었었죠. 예. 그럴 때 민주당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국민의힘 계속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 이름을 계속 바꿔가는 과정이었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캠페인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야 되나요? 선전선동을 잘한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면들이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하고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지금 국회 원구성할 때 법사위원장 갖는 거, 그거 이재명 방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궁색한 논리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좀 전략과 또 홍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좀 다시 한번 공보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게 설마 이재명 방탄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가져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어요,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어차피 후반기 국회는 나중에 가서 총선의 성과로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매기는 국회일 수밖에 없어요. 원구성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에서 의원들 각자가 뭔가는 성과를 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구성이 될 수 있다. 근데 법사위원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 국회법 개정안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재명 의원을 끌어들이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뭐 다 이재명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어떤 지금 캠페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대장동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고발된 것도 많고 검찰이 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어요. 또 앞으로 검찰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할지도 사실 몰라요. 또 정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어떤 부당한 혐의를 씌울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안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불안감들이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회 원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요. 법사위원장 줄 때 대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주면 최소한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정치권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뭐 검수안박을 했든 뭘 하든 간에 사개특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같이 막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다거나 네. 아니면 법사위 뭐 처리할 때 어차피 법사위원 다수는 민주당 의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같이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근본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일단 평가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하는 작업을 민주당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그렇게 내주면서 국회 원구성을 할 때 인사청문회 더 민주당이 좀 실력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서민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물가 문제나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는 좀 실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이 내용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나라 곳간의 열쇠까지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론도 좀 있긴 한데 예, 넘어가도록 같이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네. 단순히 이게 정당의 프레임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특위를 지금 상설상임위원회화 하겠다는 것은 뭐 이게 국회에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고 예. 뭐 그때 나왔다 사라지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예결특위를 상설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2021년도 예산에 초과 세수가 53조인가 더 거쳤어요. 이걸 들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전례를 보기 힘든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하고 그것도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차례인가 4차례인가를 수정을 했어요. 그때 꺼낸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 안을 꺼냈습니다. 꺼냈다가 집권당이 되니까 또 그도들이고 자기들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네. 자기들이 야당 되자마자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은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또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내로남불이 아니고 책임 있게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말을 안 하다가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꺼내는 그걸 요즘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 세수 예측 못한 거 61조잖아요. 그리고 지금 53조는 아직 잉여 세수도 초과 세수도 발생하지 않은 거를 지금 추계를 해서 53조를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이 추경 얘기할 때 53조 뻥끗도 안 했던 거거든요, 기재부가. 그렇다고 갑자기 정권 바뀌고 국민의힘이 추경한다고 하니까 53조 올해 초과세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초과 세수 부분은 결론적으로 한 번만 꺼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내 처음에 19조, 그다음에 39조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예수 예측을 잘못했다, 예. 그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이 사례가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죠. 예. 비판 여론이 그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어찌 보면 기재부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휘둘렸던 거다. 이런 지적들이 민주당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여야가 뒤바뀌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적합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국회가 법 제정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하는 비판 들어가면서까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수사권 경제 부패 범죄 2가지로 지금 축소했는데 법 어차피 통과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다 날치기 처리한 것까지 전부 얘기하자면 법은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것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무시해버리고 수사권 다 늘려버리겠다.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태도냐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거기에 따르는 이거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공수가 뒤바뀔 때마다 서로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달라지는 것은 뭐 지금이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혹은 야당이었든 민주당이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사실 조금은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보수단체 시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보 언론단체 서울의 소리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여들어서 똑같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항의를 하는 보수단체가 또다시 항의 집회를 열면서 하루 종일 저 일대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뭐 양산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됐고요. 저런 모습은 사실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복 아니겠습니까?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요. 이게 지금 2022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짓인지 시민의식에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혐오 시위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된 게 2017년인가 그래요. 2017년 아마 그때가 10월쯤인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보단체들이 4개월 동안 1인 시위, 촛불 시위, 무슨 뭐 단식 농성 뭐 별걸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선 의원하고 민경도 의원이 가서 지지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같은 해에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에서 또 보수단체들이 하고 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양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슨 서울의 소린가 하는 진보단체가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보복 집회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호소로 안 된다면은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법률 개정이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떤 제정을 할 수 있는 또 겁니까? 아니 뭐 소음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집회와 시위 집시법에 규정된 테두리의 그 관련 규정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자율 규제가 안 된다면 법률에 의한 규제를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호소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풀이 분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게 봅니다. 지난 7일이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도어 스태핑에서 했거든요. 직접적인 뭐 제재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는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사저 집 앞에서 계속 저렇게 시위하는데 똑같은 얘기 할지 좀 의문이에요. 한 달 저렇게 집회하면 대통령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법률가로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로서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 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어느 쪽이라도 다 사적 보복 같은 느낌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의 소리든 뭐 진보 성향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당신도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의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선 그어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극우 보수화돼 있는 사람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가가지고 막 욕설 시위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확실히 선 그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선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사적 보복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법률적인 처벌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건데 누구나 다 그럴 자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딴 얘기처럼 들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졌던 촛불 집회라든가 아니면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시위 양태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위 혐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격도 갖고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서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욕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비껴놨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는 그 시위라고 저는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이른바 이제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연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모든 집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축될 위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소음 규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는 문제니까 어느 정도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인지 한번 좀 확인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측정도 해봐서 만약에 이 정도는 용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데시벨을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 프랑스나 다른 외국에 있는 사례들처럼 일반적인 주택 소음 기준이나 주변 소음 기준이나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범위를 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국회에서 논의를 가져가면 좋은데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불편하게 하면은 우리는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기서는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가는 거는 좀 사회적 논의를 좀 뚱뚱하게 만들어서 좀 생산적 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논의 자체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협소화된 논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논쟁의 어떤 방식 자체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2017년도 시위에서 그렇게 점잖게 가지 않았어요. 질을 잡자 뭐 이런 표현들 쓰고 그때도 혐오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소음 규제와 관련된 거는 뭐 서구의 사례처럼 학생기를 못 쓰게 한다든가 학생기 사용을 허가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소음 규정에 대한 법률 재정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대통령은 통합 차원에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죠.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이후에 지인을 동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대학 교수 지인으로 밝혀졌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이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대목은 과연 사적인 자리에 비공식 일정에는 지인을 동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과연 비공식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대목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 영부인에게 공식 비공식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개되는 순간 다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4명의 여성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뭐 언론을 보니까 2~3명은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청와대 관리들을 임용하는 절차가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아직 법적으로는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맞고 그다음에 영부인의 행사에 민간인이 동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영부인 자체가 대통령 부인 자체가 국가의 의전 대상이고요. 국가 경호 대상입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경찰 가족계가 경호팀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인연으로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떤 모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 줄여 나가야 되고요. 경호 문제도 있고 의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좌 역량을 기능을 갖춰야 된다. 만약에 제2부속실을 만들 수 없다면 유사한 기능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되고 관심이 집중이 될 거면
폐지된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행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2부속실 만약에 신설한다고 하면은 뭐 신설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뀌는 것 같은 걸 별로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초기에는 패션이나 이런 것들 팬카페를 통해서 자꾸 사진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사실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된 영부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조용한 내조다 뭐 네. 발목 잡힌 측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영부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부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니까 사실 이번에 봉하마을은 영부인 대 전직 영부인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식화하는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부인으로서 행보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자단이 풀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걸 비공개 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동행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언론에 따르면 뭐 무슨 충남에 있는 대학 교수 겸임 교수라는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전문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두세 명 더 있다 그래요. 코바나 사람들이 더 있다 그래요. 거기에.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지인 자격으로 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이 수행하는 뭔가의 직원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게 대선 기간 동안에 코바나 콘텐츠 이제 폐업하거나 하겠다 얘기했었어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사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코바나 콘텐츠 이제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코바나 콘텐츠 또 취재하러 가면은 거기 또 막으면서 또 들어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없이 그 직원들이 와서 지금 대통령실 직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런 식의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네, 비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채용이 필요하고 보좌가 필요하면 정시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 굉장히 많으니까 제 역할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싱크가 있어서 이 관련된 걸 좀 보고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을 해서 이 관련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담 이 이야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 측을 배려해서 두 자리까지 약속한 겁니다. 결코 뭐 국민의당 출신들을 배척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께서 주변의 뜻을 같이 하시고 국민의당에서 같이 고락을 함께 하신 인사 중에서 조금은 더 상황에 맞는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 정도인데 이걸 뭐 안 받아들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정치적 부담은 안 대표한테 갈 겁니다, 나중에. 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입지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 정치에 다른 셈법은 없는 것인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래 이제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당 목 두 분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안철수 의원께서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추천하는 좀 했죠. 의외예요.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뭐 설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 사람이니까 예. 적절하든 하지 않든 추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정점식 의원을 이렇게 추천한 것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추천하는 사람의 뜻이 다르고 추천받는 사람의 뜻이 다르면 새로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치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란을 거쳐서 서로 안을 조율해서 그냥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예. 평론가님도 의견 들려주시죠.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죠. 당 통합할 때는 추천권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추천한 사람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그 추천권을 그래도 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야 돼.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종의 이제 견제성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제 자기 정치 마음껏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당에서 이제 다른 생각하거나 뭔가에 사심이 낀 뭐 이른바 이제 친윤계를 추천한다거나 뭐 이런 색깔이 드러나는 거 나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